녹음기에 빨간 불이 켜진 채로 두 여자가 마주 앉아 있었다. 한 사람은 명품 드레스를 입은 30대 여성, 다른 한 사람은 낡은 가디건을 걸친 60대 여성. 식탁 위 와인잔 사이로 오가는 말들은 점점 날카로워졌고 그 순간 한 문장이 공기를 갈랐다. 세상은 돈이 지켜주는 거예요, 어머님. 그 말이 녹음되는 동안 노년의 여인은 처음으로 미소를 지었다. 자신이 가장 가난했던 순간, 동시에 가장 부유해지기 시작한 그 순간을 자, 지금부터 무슨 특별한 사연이 있었는지 바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남편이 세상을 떠난 건 7개월 전이었어요. 장례식장에서 마지막 인사를 받을 때까지도 저는 앞으로 제 인생이 어떻게 될지 감도 잡지 못했죠. 30년을 함께 산 사람이 하루아침에 사라진다는 게 어떤 건지 그걸 겪어보지 않은 사람은 모를 거예요. 빈소를 정리하고 집으로 돌아왔을 때 저는 그저 멍하니 거실 소파에 앉아 있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아들 도윤이가 제 옆에 앉았어요. 엄마, 이제 어떻게 하실 거예요? 뭘? 혼자 이 집에서 사시기 힘드실 텐데. 도윤이는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죠. 남편이 남긴 집은 작은 2층짜리 빌라였어요. 오래됐지만 정은 많이 들었던 곳이었습니다. 하지만 도윤이 말대로 혼자 살기엔 너무 컸어요. 우리 집으로 오시는 게 어때요? 내 집? 유나도 괜찮대요. 방도 넓고 엄마 혼자 계시는 것보단 나을 것 같은데. 유나, 제 며느리죠. 도윤이와 결혼한 지 3년 됐어요. 대기업 회장의 외동딸로 첫 만남부터 범상치 않았던 여자였습니다. 결혼식도 호텔 최상층에서 했고 하객만 300명이 넘었어요. 저희 쪽 하객은 고작 20명 남짓이었죠. 괜찮아. 엄마 혼자서도 잘 살 수 있어. 엄마, 그게 아니라. 도윤이는 뭔가 더 말하고 싶은 듯 했지만 결국 입을 다물었어요. 그리고 며칠 뒤 유나가 직접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어머님, 저예요. 도윤 오빠 통해서 들었어요. 힘드시죠? 유나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어딘가 계산된 느낌이 들었어요. 괜찮아, 유나야. 혼자 계시면 외로우실 텐데 저희 집에 오셔서 지내시면 어떨까요? 방도 여유롭고 어머님 모실 준비 다 돼 있어요. 거절하고 싶었어요. 하지만 밤마다 텅 빈 집에서 홀로 깨어나는 게 점점 견디기 힘들어지고 있었죠. 결국 저는 도윤이의 권유를 받아들였습니다. 유나와 도윤이가 사는 곳은 강남의 고급 주상복합 아파트 펜트하우스였어요. 현관문을 열고 들어서는 순간 저는 숨이 막힐 것 같았습니다. 통유리로 된 거실창 너머로 서울 시내가 한눈에 내려다 보였고 바닥은 대리석으로 깔려 있었어요. 제가 살던 집 열채는 좋게 들어갈 만한 크기였죠. 어서 오세요, 어머님. 유나가 현관에서 저를 맞이했어요. 흰색 니트에 베이지색 슬랙스를 입은 그녀는 마치 화보에서 나온 것처럼 완벽해 보였습니다. 고마워, 유나야. 폐를 끼치네. 무슨 말씀을요? 가족인데요. 유나는 웃었지만 그 웃음이 눈까지 닿지 않는다는 걸 저는 느낄 수 있었어요. 짐은 제가 방으로 옮겨 드릴게요. 어머님 방은 이쪽이에요. 유나가 안내한 방은 넓고 깨끗했어요. 침대, 화장대, 옷장까지 모두 새 것이었죠. 하지만 어딘가 호텔 객실 같은 느낌이 들었습니다. 따뜻함보다는 정돈됨이 먼저 느껴지는 공간이었어요. 불편한 거 있으시면 언제든 말씀하세요. 고마워. 유나가 나간 뒤 저는 침대에 앉아 주변을 둘러봤어요.
창밖으로 보이는 풍경은 아름다웠지만 왠지 모르게 마음이 편하지 않았습니다. 며칠이 지나면서 저는 이 집의 규칙들을 하나씩 알게 됐어요. 아침 7시 식탁에는 정확히 3개의 접시가 놓여 있었어요. 유나가 직접 차린 아침이었죠. 샐러드, 요거트, 과일 모두 젓가락에 담겨 있었습니다. 어머님, 식사하세요. 아, 응. 고마워. 저는 자리에 앉았어요. 하지만 포크를 들기도 전에 유나가 말했습니다. 어머님, 손 씻고 오셨어요? 응? 식사 전에는 손을 씻는 게 저희 집 규칙이에요. 순간 뭐라고 대답해야 할지 몰랐어요. 손을 씻고 온 건 맞았지만 그걸 확인하는 유나의 태도가 묘하게 거슬렸죠. 씻고 왔어. 그럼 다행이에요. 유나는 다시 웃으며 자리에 앉았어요. 도연이는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식사를 했죠. 그 순간 저는 이상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마치 제가 이 집의 가족이 아니라 관리 대상이 된 것 같은 느낌이었어요. 다음 날도 그 다음 날도 비슷한 일들이 반복됐어요. 컵을 사용하고 나면 반드시 컵받침 위에 올려놓아야 했고, 화장실을 쓴 뒤에는 수건을 정확히 접어서 걸어야 했어요. 거실에 놓인 소파 쿠션은 항상 같은 각도로 배치돼 있어야 했죠. 심지어 제 방에 들어가는 향기까지 유나가 정해놨습니다. 어머님, 이 디퓨저 향 괜찮으시죠? 라벤더가 숙면에 좋대요. 응, 괜찮아. 하지만 사실 그 향은 너무 강해서 머리가 아플 지경이었어요. 그래도 저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유나의 배려라는 이름 아래 저는 점점 작아지고 있었어요. 어느 날 저녁, 저는 거실 소파에 앉아 TV를 보고 있었어요. 도연이는 회사에 있었고 유나는 자기 방에서 일을 보고 있었죠. 그때 유나의 방에서 전화 통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응, 그 재산 말이야. 아직 그 여자 이름으로 돼 있어. 저는 멈칫했어요. 그 여자? 누구를 말하는 걸까요? 곧 처리할 거야. 시간 문제야. 유나의 목소리는 차갑고 단호했어요. 저는 숨을 죽이고 귀를 기울였습니다. 어차피 내가 다 관리하게 될 거니까 걱정하지 마. 전화가 끊긴 뒤 저는 한동안 그 자리에 그대로 앉아 있었어요.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그 여자가 혹시 저를 말하는 건 아닐까? 그 재산이라는 게 혹시 남편이 남긴 보험금을 말하는 걸까요? 남편은 세상을 떠나기 전 큰 보험을 들어뒀어요. 수혜자는 저였죠. 하지만 아직 그 돈을 손댄 적은 없었습니다. 장례 비용도 도윤이가 다 처리해줬고 저는 그저 통장을 서랍 깊숙이 넣어두기만 했어요. 그날 밤 저는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며칠 뒤 제 방 책상 위에 서류 한 장이 놓여 있었어요. 재산관리위임장이라는 제목이 적혀 있었죠. 자세히 읽어보니 제 명의로 된 모든 재산을 유나에게 위임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어머님, 그거 보셨어요? 문이 열리며 유나가 들어왔어요. 이게 뭐야? 아, 그거요. 어머님 편하시라고 준비한 거예요. 편하다니? 어머님 혼자서 재산 관리하시기 힘드시잖아요. 제가 대신 해드리려고요. 유나의 목소리는 여전히 부드러웠지만 제 가슴은 얼어붙는 것 같았어요. 난 아직 내 재산 관리할 수 있어. 물론이죠. 하지만 만약을 대비해서요. 어머님 연세도 있으시고 혹시 모를 상황에 대비하는 게 좋잖아요. 혹시 모를 상황? 네, 건강이 안 좋아지신다거나 판단력이 흐려지신다거나. 순간 저는 할 말을 잃었어요.
유나는 제가 언젠가 판단력을 잃을 거라고 생각하는 걸까요? 아니면 그렇게 만들 생각인 걸까요? 생각해 볼게. 천천히 생각하세요. 하지만 너무 오래 걸리면 복잡해질 수도 있어요. 유나는 그렇게 말하고 방을 나갔어요. 저는 서류를 손에 쥔 채 한참을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다음 날부터 저는 이 집을 나가고 싶었어요. 하지만 어디로 가야 할지 막막했죠. 제가 살던 집은 이미 정리했고 친구들에게 신세지기도 싫었습니다. 무엇보다 도윤이에게 이 상황을 어떻게 설명해야 할지 몰랐어요. 어느 날 오후 저는 밖에 나가려고 현관으로 갔어요. 그런데 문이 열리지 않았습니다. 몇 번을 시도해도 마찬가지였어요. 자동문이 작동하지 않는 거죠. 유나야? 저는 유나를 불렀어요. 그녀는 거실에서 노트북을 보고 있었습니다. 왜요, 어머님? 문이 안 열려. 아, 그거요. 스마트 홈 시스템 업데이트 하는 중이에요. 조금만 기다리시면 열릴 거예요. 업데이트가 왜 이렇게 오래 걸려? 보안 때문에 시간이 좀 걸려요. 어머님 급하세요? 산책 좀 하려고. 지금은 미세먼지가 나쁘대요. 조금 있다 나가시는 게 좋을 것 같은데요. 유나는 다시 노트북 화면을 바라봤어요. 저는 더 이상 말할 수 없었습니다. 그날 오후 내내 저는 방 안에 갇혀 있었어요. 그날 밤 저는 핸드폰으로 택시를 부르려고 했어요. 하지만 앱이 작동하지 않았습니다. 메시지도 보낼 수 없었어요. 마치 제 핸드폰이 통제당하고 있는 것 같았죠. 도연아. 다음날 아침 저는 아들을 조심스럽게 불렀어요. 왜요, 엄마? 나 여기서 나가도 될까? 갑자기 왜요? 그냥 좀 불편해서. 도연이는 잠시 저를 바라보더니 한숨을 쉬었어요. 엄마, 유나가 얼마나 신경 쓰는데요. 조금만 참으세요. 도연아, 엄마 말 좀 들어봐. 엄마, 저도 바빠요. 나중에 얘기해요. 도연이는 그렇게 말하고 출근했어요. 저는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아들도 이미 유나의 편이라는 걸. 어느 날 저는 우연히 제 방 서랍을 뒤지다가 오래된 통장 한 권을 발견했어요. 남편 명의로 된 통장이었죠. 펼쳐보니 보험금 입금 내역이 적혀 있었습니다. 50억. 손이 떨렸어요. 이 돈이 제 명의로 남아있다는 걸 유나는 알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위임장을 요구했던 거죠. 저는 그날 밤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어요. 이 집을 빠져나갈 방법, 그리고 유나의 정체를 드러낼 방법을. 며칠 뒤 저는 도연이의 친구였던 변호사 민석에게 연락했어요. 그는 예전에 남편 장례식에 왔었죠. 어머님, 무슨 일이세요? 민석 씨, 법률 상담 좀 받고 싶어서요. 그러세요? 사무실로 오시겠어요? 밖에 나갈 수가 없어요. 집으로 와줄 수 있어요? 민석은 흔쾌히 승낙했어요. 그리고 이틀 뒤 그는 유나의 집으로 찾아왔습니다. 어머님, 오랜만이에요. 고마워요, 민석 씨. 우리는 거실에 앉았어요. 유나는 자기 방에 있었죠. 저는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민석 씨, 재산 관리 위임장에 대해 물어보고 싶어요. 위임장이요? 며느리가 제 재산을 관리하겠다고 서류를 줬거든요. 민석의 표정이 미묘하게 변했어요. 그거 서명하셨어요? 아니요, 아직. 그럼 다행이네요. 왜요? 어머님,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그 서류에 서명하시면 유나 씨가 어머님 재산 전부를 관리하게 돼요. 법적으로. 그럼 나는?
어머님은 아무것도 하실 수 없어요. 저는 숨이 막혔어요. 그래도 민석이라는 사람이 있어서 다행이라고 생각했죠. 하지만 그때 민석이 말했습니다. 어머님, 근데 유나 씨는 저희 로펌 고객이에요. 뭐? 그러니까 제가 어머님을 대리하기는 어려울 것 같아요. 이해해 주세요. 민석은 그렇게 말하고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제 마지막 희망이 무너지는 순간이었습니다. 민석 씨, 잠깐만요. 어머님, 죄송해요. 저도 입장이 있어서요. 민석은 유나에게 인사를 하고 집을 나갔어요. 유나는 거실로 나와 저를 바라봤습니다. 어머님, 변호사까지 부르셨어요? 유나야, 나 괜찮아요. 어머님이 불안하실 수 있죠. 하지만 걱정 마세요. 제가 다 알아서 할게요. 유나의 미소는 차가웠어요. 저는 그날 밤 결심했습니다. 직접 증거를 모으기로. 다음날 저는 낡은 녹음기를 꺼냈어요. 남편이 쓰던 거였죠. 작동하는지 확인하고 주머니 속에 넣었습니다. 그날 저녁 유나가 저를 불렀어요. 어머님, 오늘 저녁은 같이 먹어요. 제가 특별히 준비했어요. 식탁에는 스테이크와 와인이 차려져 있었어요. 유나는 제 앞에 앉으며 웃었습니다. 어머님, 요즘 많이 힘드시죠? 응. 제가 어머님한테 너무 엄격했나 봐요. 미안해요. 유나의 말투는 부드러워졌어요. 하지만 저는 이제 그 말을 믿지 않았습니다. 유나야, 내 진짜 마음은 뭐야? 진짜 마음이요? 내 재산을 노리는 거 맞지? 유나는 잠시 멈칫하더니 와인을 한 모금 마셨어요. 어머님, 솔직하게 말씀드릴게요. 네, 맞아요. 저는 숨을 삼켰어요. 녹음기가 주머니 속에서 작동하고 있었습니다. 왜? 왜요? 당연하잖아요. 돈이 있어야 살 수 있으니까. 어머님도 아시잖아요. 세상은 돈이 지켜주는 거예요. 도연이는 알아? 오빠요? 오빠는 제 말이면 다 들어요. 걱정 마세요. 유나는 여유롭게 웃었어요. 저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너 참 현명하구나. 다 계산했구나. 네, 어머님 덕분이에요. 어머님이 혼자 계시니까 쉽죠. 유나의 말은 그대로 녹음됐어요. 저는 그날 밤 녹음 파일을 민석에게 보냈습니다. 그리고 경찰에도 신고했어요. 이틀 뒤 모든 게 터졌어요. 언론에서 유나의 이야기가 보도됐습니다. 대기업 회장 딸, 시어머니 재산 강탈 시도. 기사 제목이 포털 사이트 메인을 장식했어요. 유나는 법정에 소환됐고 그녀의 가문은 큰 타격을 입었어요. 도연이는 충격에 빠져 며칠 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했죠. 엄마, 이게 정말이에요? 응. 왜 진작 말 안 했어요? 넌 내 말 안 들었잖아. 도연이는 고개를 숙였어요. 저는 더 이상 할 말이 없었습니다. 재판은 생각보다 빨리 끝났어요. 녹음 파일이 결정적 증거가 됐죠. 유나는 재산 강탈 미수로 기소됐고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그녀의 가문은 명예를 잃었고 유나와 도연이는 결국 이혼했어요. 저는 그 펜트하우스를 떠났습니다. 작은 원룸으로 이사했어요. 남편이 남긴 보험금은 법적으로 보호받았고 저는 그 돈으로 새 삶을 시작했습니다. 어느 날 아침 저는 커튼을 열며 창밖을 바라봤어요. 햇살이 따스하게 방 안으로 들어왔죠. 그 애는 부자였지만 마음은 가난했어요. 큰 집에 살았지만 결국 아무것도 지킬 수 없었죠. 돈으로 모든 걸 통제할 수 있다고 생각했지만 인간의 존엄성까지는 살 수 없었습니다.
저는 가난했지만 그날 이후 부자가 됐어요. 제 목소리를 되찾았고 제 삶을 되찾았죠. 돈보다 소중한 건 스스로를 지킬 수 있는 힘이라는 걸 배웠습니다. 지금도 가끔 도연이에게 연락이 와요. 엄마 괜찮으세요? 응, 잘 지내. 제가 잘못했어요. 미안해요. 괜찮아. 넌 내 삶 살아. 저는 더 이상 아들에게 기대지 않아요. 저 스스로 살아가는 법을 배웠으니까요. 원룸 창가에 놓인 작은 화분에서 꽃이 피었어요. 제가 직접 심은 거예요. 매일 물을 주고 햇빛을 쬐게 해줬죠. 누가 시켜서 한 게 아니라 제가 하고 싶어서 한 일이었습니다. 그 꽃을 보며 저는 생각했어요. 진짜 부자는 많은 걸 가진 사람이 아니라 자기 삶의 주인인 사람이라고. 유나의 펜트하우스는 화려했지만 그곳에서 저는 손님도 가족도 아니었어요. 그저 관리 대상이었죠. 하지만 이 작은 원룸에서는 제가 주인이에요. 아침에 일어나는 시간도 마시는 차의 종류도 창문을 여는 순간도 모두 제가 정해요. 어느 날 우편함에서 편지 한 통을 받았어요. 유나가 보낸 거였죠. 어머님 죄송합니다. 제가 너무 욕심이 많았어요. 짧은 문장이었지만 진심인지는 알 수 없었어요. 저는 그 편지를 읽고 조용히 접어서 서랍에 넣었습니다. 용서할 생각은 없었지만 미워할 에너지도 아까웠으니까요. 가끔 남편 생각이 나요. 만약 그가 살아 있었다면 이 모든 일이 일어나지 않았을까요? 아니면 더 일찍 알아챘을까요? 알 수 없는 일이에요. 하지만 확실한 건 저는 이제 혼자서도 괜찮다는 거예요. 아니, 혼자여서 더 괜찮아요. 창밖으로 저녁 노을이 지고 있어요. 붉은 하늘을 바라보며 저는 따뜻한 차 한 잔을 마셨습니다. 이 평화가, 이 고요함이 제 진짜 부였어요. 유나가 가진 펜트하우스도 명품 옷도 화려한 가문도 결국 그녀를 지켜주지 못했어요. 하지만 저는 작은 원룸에서 제 존엄성을 지제시도 김께 속혀냈죠. 그게 진짜 부자가 되는 길이었어요. 며칠 뒤 저는 예전에 다니던 성당에 갔어요. 오랜만에 찾은 그곳은 여전히 따뜻했습니다. 신부님이 저를 알아보시더니 반갑게 맞아주셨어요. 어머님, 오랜만이에요. 많이 힘드셨죠? 네, 신부님. 그런데 이제 괜찮아요. 그 말을 들으니 제가 다 기쁘네요. 미사를 마치고 나오는 길에 성당 마당에서 한 여인을 만났어요. 저와 비슷한 나이였죠. 그녀도 혼자였어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우리는 자연스럽게 이야기를 나누기 시작했어요. 그녀도 남편을 잃고 혼자 사는 중이었죠. 자식들은 멀리 있었고 가끔 외로울 때가 있다고 했어요. 혹시 차라도 한잔 하실래요? 좋아요. 우리는 성당 근처 카페로 갔어요. 창가 자리에 앉아 커피를 마시며 서로의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그녀의 이름은 미숙이었어요. 저도 며느리한테 서운한 적 많았어요. 근데 뭐 다들 자기 인생 살기 바쁘잖아요. 미숙의 말에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맞아요. 저도 이제 그걸 알았어요. 그래도 어머님은 용감하세요. 제대로 맞서셨잖아요. 용감한 게 아니라 그냥 살고 싶었어요. 미숙은 제 손을 잡아줬어요. 그 따뜻함이 가슴에 와 닿았습니다. 우리 가끔 만나요. 혼자 사는 것도 좋지만 같이 차 마실 사람은 있어야죠. 그럴까요? 당연하죠. 그날 이후로 저는 미숙과 자주 만났어요. 일주일에 한 번씩 카페에서 만나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눴죠. 그녀는 제게 새로운 친구이자 동료였어요. 어느 날 미숙이 말했어요. 우리 같이 요리 교실 다녀볼까요? 요리 교실? 네, 문화센터에서 한대요. 심심할 것 같아서요. 저는 잠시 망설였어요. 하지만 새로운 걸 배우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았죠. 좋아요. 해봐요. 우리는 문화센터에 등록했어요. 매주 수요일 오전 요리 교실에 갔죠. 처음에는 서툴렀지만 점점 재미있어졌어요. 파스타도 만들고 케이크도 굽고 한식 요리도 배웠습니다. 수업이 끝나고 집에 돌아와 직접 만든 음식을 먹을 때면 뿌듯했어요. 누가 시켜서 한 게 아니라 제가 배우고 싶어서 배운 거였으니까요. 도연이가 가끔 안부 전화를 했어요. 엄마 뭐 하세요? 요리 배우고 있어. 요리요? 엄마가? 응. 재밌어. 잘 지내시는 것 같아 다행이에요. 도연이의 목소리에는 미안함이 묻어 있었어요. 하지만 저는 더 이상 그 미안함을 받아주고 싶지 않았습니다. 넌 내일 잘하고 있어? 네. 요즘 회사 일이 좀 바빠요. 그래. 건강 챙기고. 엄마도요? 통화를 끊고 나서 저는 창밖을 바라봤어요. 아들에게 기대지 않아도 괜찮았어요. 제가 제 삶을 만들어가고 있었으니까요. 계절이 바뀌었어요. 가을이 왔고 거리에 나뭇잎들이 노랗게 물들었죠. 저는 미숙과 함께 공원을 산책했어요. 날씨 좋네요. 그러게요. 이런 날은 걷기 딱 좋죠. 우리는 벤치에 앉아 도시락을 먹었어요. 제가 직접 만든 김밥이었죠. 미숙은 한 입 베어 물더니 엄지를 치켜 세웠어요. 맛있어요. 실력 늘었네요. 고마워요. 어머님, 요즘 정말 밝아 보여요. 예전보다. 그래요? 네, 표정이 많이 편해졌어요. 미숙의 말에 저는 스스로를 돌아봤어요. 그녀 말이 맞았어요. 예전에는 항상 뭔가에 쫓기는 기분이었죠. 남편에게, 아들에게, 며느리에게. 하지만 지금은 달랐어요. 제가 달라진 게 아니라 주변이 달라진 것 같아요. 무슨 뜻이에요? 예전엔 다른 사람 눈치만 봤어요. 근데 이젠 제가 하고 싶은 걸 해요. 그게 진짜 자유죠. 미숙은 웃으며 제 어깨를 두드려 줬어요. 겨울이 다가왔어요. 거리에 첫눈이 내렸죠. 저는 창문을 열고 눈을 바라봤어요. 하얀 눈송이들이 조용히 내려앉았습니다. 유나의 펜트하우스에서 본 풍경도 아름다웠지만 이 작은 원룸 창문으로 보는 눈은 더 아름다웠어요. 제 마음이 평화로웠으니까요. 지금 이 순간 저는 세상에서 가장 부유한 사람이었어요.